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 항의 등으로 장내가 시끄러웠다는 전언인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이거 국민들이 우리 조국 전 수석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장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울분과 분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고요. 소리 지르는 범여권 의원들은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들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의식에서 물러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발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사퇴할 용이 없습니까? 책임감을 느끼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조국 장관을 후보자 내지는 전 민정수석으로 지칭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조국 청문회 2탄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정부 지휘자였던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을 잠시 후 연결하겠습니다. 검찰은 못 믿어요. 네. 그럼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복제를 해둬야 되는. 당연합니다. 이 복제가 그래야 나중에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네.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 시즌2로 돌아와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방금 했던 말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여기 당연합니다라고 했던 공동진행자 박지훈 변호사에게 직접 그 말의 의미를 물어보겠습니다. 최강병기 2부에서 준비했습니다. 도덕적 위기 시기에 적당히 중립을 지키는 자들은 가장 뜨거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비겁하게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통제 불가능한 기득권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념 편향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념과 정반대로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온 점이 입증된 인사의 손에 검찰개혁의 전권이 돌려지는 사태는 막아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국 장관은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교수직도 사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개혁 같은 사안을 두고 지식인들의 상반된 시국선언이 나왔습니다. 다른 입장으로 시국선언에 동참한 두 교수의 이야기를 3부에서 들어보고요. 여러분, 곽동팔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름으로 택배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4부 해보니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올해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주인공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제2의 조국 청문회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 질의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조국 장관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던데요. 대정부 질의를 통해 조국 장관에게 어떤 점을 확인하고 싶으셨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조국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예. 정말 공직윤리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예.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일단 그 사모펀드 블라인드 여부나 또 표창장이나 인턴십 증명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과 예. 언론 보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사후에라도 만약에 거짓이 드러난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조국 장관의 증언이 뭐 사실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제 기록에 분명히 좀 남기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좀 장관 이전에 한 자연인의 어떤 명예와 자존감의 문제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동안 또 아마 그 조국 장관이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의 궤적에 대한 예. 그런 정말 진지한 성찰이 있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사퇴 의사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청문회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여러 차례 피격했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만일 거짓말로 드러난다면은 공직을 수행할 수 없겠지요. 예. 오늘도 뭐 본인이 그럴 경우에는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만일 검찰에서 소환 통보가 올 때 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에서도 이제 그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예. 뭐 이렇게 답변했는데 저는 뭐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있다면 저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그것이 피의자든 아니면 참고인 신분이든 간에 예.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어쨌든 국민에게 큰 실망이나 상처 뭐 이런 부분을 본인 스스로 감당한다는 측면에서는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또 본인이 그러한 부분에서 과거에 이제 트윗이나 이런 쪽에서 마땅히 사퇴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키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이제 자기 모순이고 정말 편의가 부동한 모습인데 이건 이제 비리 여부나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는 이거 자체가 이제 공직자로서 또 다른 부적격 사유라고 보거든요. 네. 또 하나 조 장관의 배우자를 비롯해서 가족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서 공직자 이해 충돌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었어요? 예, 그건 제가 이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문제나 이 부분에 이제 그 주무부서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질의를 해서 거기서 답변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 예. 이런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이건 이제 다른 문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해석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고 또 검찰에 대한 그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장관의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장관의 모든 행위가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이해충돌 발생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이거를 굳이 그 권익위 어떤 해석 이전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조국 장관이 좀 더 좀 선제적으로 좀 어떤 자기 어떤 그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데 이제 제가 볼 적에는 그럴 의사가 오늘 답변 과정에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검찰에서 조만간 그 조국 장관의 배우자죠? 정경심 교수를 소환한다. 그리고 구속영장도 아마 청구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많던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그때는 조국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배우자가 범죄 혐의로 해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아니 그냥 청구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미 조국 장관이 검찰 조사 이런 차원에서 조사만 받아도 자기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이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각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범죄 혐의가 벗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있고 다만 이제 검찰이 어떠한 그 혐의로 이렇게 청구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말 사모펀드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그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굉장히 중대한 어떤 범죄에 연루가 돼 있다면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던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영장을 청구한다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은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 줬었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 검찰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장을 검찰은 필요해서 청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영장 발부가 적절한지 보면 법원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불구속 그 수사가 원칙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면 영장을 청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 유시민 씨는 그 이전에 무슨 컴퓨터 반출을 무슨 증거 보존을 위해서 했다고 뭐 이런 또 혹세무민이나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뭐 평가하기가 조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가치가 없다고 그러나요? 그럼 뭐 일각에서 검찰이 정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검찰이 수사를 했을 적에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사실을 인지해서 수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죠. 예. 그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 수사가 조금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뭐 그거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공직자이고 또 지금 본인이 관련돼 있는 사학학원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입시 부조령에다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역대 공직 후보자 중에 이렇게 다양한 범위 내에서 그 비리 의혹을 받았던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법원이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어떤 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거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발부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로서는 검찰의 어떤 수사가 과도하다 아니다 이걸 다투는 것이 아니고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저는 이제 조국 장관과 그 가족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장관을 후보자 혹은 전 민정수석으로 지칭했었다고 하는데 아마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겠죠. 의원님은 호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장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쨌든 그 잘잘못을 떠나서 거기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현재 합법적인 장관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장관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 절차에 맞춰서 질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조국 법무부 장관 자체에 대한 질문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되죠. 예. 근데 또 질문을 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조금 일관성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장관이 반칙과 특권으로 좌절과 실망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 손학규 대표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 심상정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번에 정말 우리 국회가 이제 민생 문제도 챙겨야 되겠지만 예. 한국 사회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 정말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공적인 영역에서 그 부분들의 어떤 그 자녀의 어떤 특혜 의혹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권과 반칙을 사용했는 여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싹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거기서 저는 치명적인 결점이 드러나는 분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거대 양당에서 이런 말이 좀 나오고 움직여야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말로만 끝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아마도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조국 장관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수사 결과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수사 결과에 따른 아마 지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엘리트나 기득권층에 대한 어떤 도덕성에 대한 검증, 예.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아마 정치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마땅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저희 질문 대답하시면서 민생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국회도 정말 민생 국회가 돼야 되고 대정부 질문이나 국감도 민생 국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국민들이 계실 텐데요. 어쨌든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뭐 여야가 조국 장관을 두고 좀 싸우는 모습을 보였고 국감도 조국 장관에 관계된 뭐 증인을 부르자. 그러니까 여당이 그러면 뭐 나경원 원내대표에 관계된 증인을 부르자. 뭐 이러면서 결국은 또 정쟁으로 흐르지 않겠나 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적에는 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예. 예, 그거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어쨌든 그 차분하게 어떤 국정을 좀 점검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예. 이게 곳곳에서 이제 그 조국 사태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예. 가령 제가 정무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그 조국 사모펀드 부분의 어떤 그 사법적인 어떤 유무죄 이전에 이 부분에 따른 그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어떤 이런 행위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민생을 챙기는 거라고 보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제 조국 문제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를 또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민생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예산과 이제 법안 처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대립할 건 대립하더라도 이 법안 처리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진중하게 조금 접근했으면 좋겠다 여야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장관 논란으로 여야가 다투는 게 벌써 한 달째거든요. 언제까지 갈 것인가? 뭐 정치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다투면서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부분 지금 의사 일정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내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당권파 의원들이 하태경 의원 징계 철회하지 않으면 중대 결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손학규 대표의 지금까지 어떤 걸어온 길이나 성정을 봤을 때는 과연 취소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대 결단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뭐 탈당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뭐 의원님들이 뭐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예. 다만 현재 당내의 손학규 대표 체제로는 이 당이 총선을 칠 수 없다. 예. 이런 위기의식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한 언론에서 유승민, 안철수 합쳐가지고 신당 만든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근데 사실 여부나 이런 것이 진행이나 뭐 이런 논의된 적이 전혀 없고. 예. 이건 여의도 이제 후사가들이 만드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언제쯤 귀국합니까? 제가 8월 말에 독일서 뵀는데요. 예. 어쨌든 본인의 거기 이제 공부하는 스케줄이 조금 있습니다. 예. 있고 또 본인이 좀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한국 정치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정치 재개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언제 들어오실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이제 여야 정치권이 굉장히 급격한 어떤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제가 좀 더 이제 말씀을 좀 나눠봐야 알 것 같습니다. 총선 전에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실지. 9월 달엔 통화 안 해보셨어요? 예, 9월 달엔 저희도 지금 제가 8월 달 이후에 이제 조국 장관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예상 못한 상태에서 예. 그때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예. 일단 조국 장관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 시즌2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논란이 좀 커졌죠. 네.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하드 반출은 증거 인멸이 아니고 증거를 지키기 위함이다.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현직 판사 또 검찰, 야당 의원, 보수 언론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진행을 지금 제 옆에 앉아있는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을 봤는데 네. 유시민 작가의 그 말에 당연하죠라고 호응을 했단 말이에요. 호응을 했던가요, 네, 제가? 아주 크게 했던데요. 근데 그 얘기를 사실은 그 아침에 다른 프로의 장용진 기자하고 예. 똑같이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말 했습니까? 네. 그런 기사들이 아무도 안 썼군요. 그 전날에 또 다른 프로에서 똑같이 했었어요. 예. 아무도 보지도 않고요. 예. 그때 좀 얘기를 하던가. 예. 왜 똑같은 얘기고 좀 약해 줄여서 얘기했는데 예. 그게 좀 난리가 났네요. 사실 그때 우리가 얘기하기는 그랬죠. 정경심 교수가 정말 증거를 인멸할 것 같으면 디가우징을 했을 것이다. 디가우징을 하든가 오며 가며 한강에 버리든가 불태운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충주호에다가 대다 던지면은 차라리 그거를 못 찾고 그게 증거 인멸이죠. 말 뜻을 못 알아먹는 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증거 인멸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디가우징이나 불에 태우거나 강에 버렸을 때 그게 증거인멸이다. 그럴 때 증거인멸이라고. 하드 격체는 증거인멸이 아니다. 이 용어인데 이제 좀 이해가 이것도 들으려나? 예. 그리고 이것도 안 들어요. 이게 암만 얘기해도 여기는 안 듣고 유심히 이상하고 얘기해야 지금 듣는 것 같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증거를 그러니까 하드를 복사했으면 하나 더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증거를 증식시킨 건데 그게 어떻게 인멸이 됩니까? 그 얘기인데. 이제 사실 그리고 그러면 왜 증식을 시켰겠느냐? 사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검찰의 장난질을 피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증거 인멸을 한 게 아니다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장난질 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했다. 뭐 요 유우성 사건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탈북자 공무원. 공무원 그 간첩 조작 사건도 그렇고요.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이
검찰 수사팀을 엉뚱한 사무실이 그렇죠. 그 안내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안내를 누가 맡았느냐? 검사가 맡았잖아요. 맡았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나 두 분 말씀에 대해서 검찰은 절대로 조작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장 기자 말처럼 7, 80년대에만 조작이 있었던 게 아니고 최근 얼마 전에도 그렇죠.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2010년이에요. 2010년 아니, 이후. 2016년에도 검찰의 증거 조작 때문에 지금 법정에서 난리가 났던 사건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해시값. 그 하드디스크의 해시값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요 해시값을 가지고 그건 이제 입회인하고 변호인이 함께 있을 예. 때 하드를 떼야 된다.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최근 그 이재명 도지사 1심 판결에서도 검찰이 그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한 그 증거를 그렇죠. 안 내놨지 일부러.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의 객관 의무라고 있는데 검찰은 자신들한테 불리한 증거라도 제출할 의무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반색할 건지 예. 이해가 안 되네요. 뭐 도둑이 재발절이지 않는가? 아유, 도둑이라니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도둑이라는 얘기했다고 또 큰일 아니, 납니다. 그 피의자가 안 돼보니까 그런 거야. 돼보라 그래.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예. 자, 또 다른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이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를 했고 조국 건에 관련해서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심증을 굳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아마 따로 취재한 바에 이것도 의하면 아침에 장윤진 기자랑 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도요? 그 취재를 장윤진 기자가 한 것 같아요. 예. 장윤진 기자가 할 정도면 유시민 작가도 취재를 한 거고 예. 어느 정도 취재가 된 얘기인데 장윤진 기자 얘기했을 때는 아무도 반응이 없다가 그 스피커 크기 차이죠, 뭐 그거야. 예. 그래도 한 명도 반응 안 했었거든요. 한 예. 명도. 설명해줘 확실히 취재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정확하게 한동훈식 수사 기법이다. 한동훈식 수사의 가장 안 좋은 예 중 하나다라고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동훈 반부패 부장 검사장의 이 수사 기법이 어떤 거냐면 하나를 파다가 안 되면 그 옆을 파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면 또 옆을 파요. 그리고 또 자꾸 이 판을 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뭔가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을 쑥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파는데, 그러니까 수사를 잘한다라는 평도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은 먼지털이식 수사다. 들쑤시기 수사다 예.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렇죠. 지적을 받게 되죠. 바로 그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한동훈 그 반부패 부장이 분명히 그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최초 보고 시에는 뭔가 있었는데 자금 흐름이. 근데 이제 보고하고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니까 표창장도 하고 최근에 또 웅뚱하고는 또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장영진 기자나 유시민 작가 취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저께 조선일보 보도에서 그런 보도가 나간 적이 있어요. 단독 달고 나와가지고 예. 그 조국 장관의 재산 증식 과정에 의문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 재산의 채무 면탈이라든지 웅동학원 재산이 빠져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를 네. 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언제 들었냐면 9월 3일 모 검사장으로부터 들었어요. 예. 이게 이상하다. 이거 꼭 파봐야 된다. 어허. 이런 류의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또 대표적으로 그 조국 장관 딸의 그 생년월일 변경과 관련해서 이것도 이상하다. 이것도 파야 된다. 이 얘기 역시 제가 검사들한테 들었거든요. 청문회에서 나오고. 듣고 난 다음에 3일 지나니까 김진태 의원이 얘기했고. 청문회에서. 예. 그리고 오늘 이 얘기는 제가 들은 지 20일 만에 또 다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래요. 전직 검사장이나 현직 검사장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의문을 거의 기자들 앞에서 제기하면 제기하고. 그것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 보도된과 동시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할 때랑 똑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이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 안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이제 해명이? 제가 안 해도 되네요. 예. 그래서 청취자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해명이 되는 건데 거죠. 뭘.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됐죠. 뭐 어떻게 더 얘기를 합니까? 그래요. 자,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는 최근에 그 11시간 압수수색 뭐 짜장면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네. 뭐 이런 것도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반박을 했고 이번에 유 이사장 발언 관련해서도 역시 반박을 했고 보통 이 검찰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통한 반박이 안 나오는데 아니에요. 이례적입니다. 예. 뭐 한식, 중식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 예. 뭐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박을 했는데 예. 그럼 한편으로 질문을 하고 싶어요. 본인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수사가 지금 많이 드러났어요. 그 부분 또
정정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무기평등의 원칙상. 근데 자신들의 불리한 내용은 즉각 반박을 하고 해명을 하면서 상대한테 불리했던 잘못된 수사 또다시 돌아가서 검사한테는 객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는 싸움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익을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닌가 해서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검찰이 이번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절차대로 했고 하등에 잘못된 거 과잉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설명할 때는 그만큼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짜장면요? 네, 짜장면. 한식이었대요. 짜장면 한식 아닌가요? 중식이죠. 아니죠. 한국에서 만든 건데. 한식입니까? 예. 탕수육도 한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뭐 탕수육, 뭐 짜장면도 그렇고 뭐 여고생 일기장이니 뭐 다이어리 이런 걸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어볼 때 해도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이렇게 사실 좀 부모님한테도 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고생들을 일기장이나 다이어리 같은 거. 근데 그거를 검찰이 가져갔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또 기자단한테 흘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일정표 이런 걸로 생각하면 당연히 압수수색 품목에 들어간다. 검찰은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글쎄 그게 아니 일정표는요. 공인의 일정표가 일정표지. 예. 여고생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그 이 다이어리가 어떻게 일정표입니까? 그거는 정말 네, 이거는 사실은 범죄의 중대성을 좀 봐야 됩니다. 예컨대 뭐 간첩죄라든지 예컨대입니다. 살인죄라든지 중한 범죄가 일어났다면 그런 것들을 뭐 최소한 압수수색이 가능하지만 말해봤자 사문서 뭐 위조 업무방해죄거든요.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예. 그걸 갖고 중학생 2학년짜리 일기장을 가지고 온다. 이 과잉 수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겨우 그 대학원생 한 명의 그 자기소개에서 그거 하나하나를 검증하기 위해서 특수부 검사들 40명씩 50명씩 예. 투입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장윤진 기자는 검찰이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럼요.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항상 검찰 편을 들은 바람에 이렇게 저를 막 지적 아니면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요? 그랬죠, 주로. 친검 기자라고 많이 하셨고, 검찰을 출입을 오래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확실하게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검찰이 정 교수를 이것도 공개 소환하겠다.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네. 언론에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알려주지는 않겠지만 현관문을 통해서 일정 현관을 통해서 소환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숨겨주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조만간 소환한다는 말인 것 아니 기자들이 매일 지금 검찰청 앞에 가 있는데 날짜는 알려주지 않겠지만 소환하겠다. 그게 뭔 말이냐고. 그러니까 알아서 뻗치게 하던가 말든가 뭐 얘기죠. 매일 좀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간 올 거다. 이런 조만간 얘기죠. 오겠지. 그러니까 아침에 버티고 있어봐.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국 장관 아들이 2차 소환이 됐거든요. 예. 이런 걸 볼 때 예. 와서 버티고 있으면 뭐 사진 찍을 수 있다 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여당 의원들 또 유시민 이사장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만일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이거는 그럼 검찰이 책임져야 된다. 동의하세요? 그 책임이라는 거는 그것도 막 형법 벌 받는 책임이 아니에요. 예. 도의적 어떤 책임입니까?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한동훈 그 검사장일 수도 있고 수사의 책임자가 있을 겁니다. 예. 무리한 수사를 했고 만약 영장 청구를 하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게 드러날 겁니다. 언론에. 예. 뭘 수사했고 뭐가 드러났는지 증거가 뭐가 있는지 그 과정을 거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이니까 유죄는 아니지만 예. 만약에 기각이 되고 그 기각 사유가 소명이 덜 됐다라든지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수사를 했던 사람이 책임을 져라는 뜻이지 이걸 벌 받아라. 이게 무죄다. 이런 뜻이 아닌데 그걸 또 곡해를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예.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게 자신들의 판단을 갖고 했으면 판단이 잘못됐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그럼 오늘은 조국 장관 동생이 지금 검찰에 소환됐다고 하는데 웅동학원에 대한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표창장, 사모펀드, 다시 표창장 갔다가 이번엔 웅동학원. 이게 지금 장윤진 기자가 말했던 모든 수사를 해보고 물이 막히면 딴 쪽 물을 뚫어보고 그 방식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바로 한동훈식 수사 기법입니다. 예, 이게 이래가지고 항상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잘했죠, 사법농단 사건,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그 주식회계 사건 같은 경우를 잘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대규모의 그 대형 비리 사건을 그렇게 수사하는 것과
글쎄, 뭐 일가족을 이렇게 수사하는 건 좀 다르긴 한데 예. 어쨌거나 이것이 예. 한동훈식 수사 예. 방법입니다. 예, 조국 장관 사건은 권력형 비리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경찰이 고유정의 의붓 아들이 숨진 지 6개월 만에 이것도 고유정의 범행이다. 결론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과실치사 혐의로 남편을 주로 조사를 해왔는데요. 경찰이 지금 최근까지 그 남편에 대한 그 수사를 계속 하다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최근에 이것이 이 고유정의 행위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발견된 어떤 약물이 있는데 그 약물이 바로 고유정이 그동안 이제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던 약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약물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파일러들의 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서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근데 고유정은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인하고 있고요. 예. 지금 쉽지 않아요. 정황 증거들만 좀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예, 3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사이에 뭐 이불이라든지 혈흔 묻은 뭐 매트 이런 게 다 소각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정황 증거 지금 말했던 약물 부분하고 예. 휴대전화 살해 시점, 그 사망 시점이 새벽 5시인데 그 무렵에 고유정은 계속 잤다고 얘기했는데 휴대전화 검색 기록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 새벽에 깨어 있었다. 그리고 2시간 이후에 제주 항공권을 예매했다. 이런 것들이 정황 증거, 또 그 부분을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거짓 반응이 나왔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갖고 잠정적으로 고유정이 살해를 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증이 된다면 바로 약물 반응이 그렇죠. 거의 유일한 중요한 증거죠, 물증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그 남편의 혈흔이라든지 이렇게 혈액에서 반응이 없었다가 그 추가 정밀 조사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 유일한 물증일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 법원에서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더 해봅시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남편인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네, 오늘 2심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국에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점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친권이라든지 양육권을 이부진 사장이 가지는 것 역시 1심과 같습니다. 동일하고. 다만 재산 분할액이 조금 임 전 고문 쪽에 유리하게 좀 나왔는데요. 14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1심보다 약 55억 원이 늘어났고요.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습니다. 예. 방학 때는 6박 7일간 만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심에서 86억 원 재산 분할을 하라 그랬는데 2심에서는 141억 원 늘어났고 다만 임 전 고문은 1조 정도를 분할해달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절반 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 재산 2조가 2조 뭐 6천 7천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적죠.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는 어휴 140억이 어디야 이럴 수 있는데 이 재판에서는 뭐 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원래 보통 이제 이혼하게 되면 한 10년쯤 살았다라면 절반 떼 갑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 점을 창작해서 예. 절반. 요새 실무적으로 많이 보지도 않아요. 예. 막 우리 따지거든요. 45%, 35% 막 해보는데 우리 실무적으로는 절반을 뚝 떼서 그냥 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절반도 아니고 지금 계산을 제가 못했는데 뭐 5%, 2%. 1%네요. 1%인가요? 예. 1% 정도니까 정말 1%가 졌다고 봐야 약간 되겠죠. 넘는 예.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그 친권자, 양육권자 이거 다 이분이 사장이 그렇죠. 가져가고. 예. 이거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만약 소송이었다면 예.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소송이었다면 엄청나게 돈이 갑니다. 유체액이면 더 가고요. 그래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라든지 뭐 타이거 스포츠 우즈. 스타들 뭐 몇 천억씩은 뭐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 뭐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그 부분은 좀 금액이 좀 약하다. 그렇지만 또 글쎄 삼성 쪽에 좀 유리하게 한 건지 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금액이 좀 늘었긴 늘었지만 큰 의미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임 전 고문 쪽 주장은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많은 재산이 다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결혼 이후에 늘어난 재산들만 계산했을 때 그중에 절반 정도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전 사장 이부진 사장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건 결국 우리 아버지한테서 받은 거 예. 아니냐. 그런데 당신이 여기 내가 재산을 물려받는데 당신이 이렇게 기여한 게 없으니 이 정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데 우리 거죠. 현재 대부분 판례는 좀 속된 말로 안 까먹은 것도 좋게 보거든요. 예. 이무재 사장이 막 쓰고 진짜 막 몇 천억씩 그냥 막 써버리면 써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것을 안 쓴 것도
기여한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금액이 지금 그런 거 판례에 비추어 봐도 예.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무재 그 전 고문의 변호인이 저희 방송에 패널로 활약했던 조대진 변호사인가요? 예. 대리인이죠. 예. 예. 졌군요. 사실상 졌다. 일부 패소, 일부 승소라고 하기지만 일부 승소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졌다. 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여기서? 대법원이 있긴 한데요.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예. 뭐 이혼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 뿐더러 바뀔 가능성은 적어 봅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뭐 판결문 정해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법원까지 안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법원에 가서 가사 사건의 경우는 특히 뒤집어지는 확률이 더 낮거든요. 거의 없죠.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도 이혼 그 자체라든지 누가 뭐 유책 배우자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상을 보자면은 이 재산 분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사실심 관할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 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다만 임 고문으로서는 그 자녀 면접 교섭권은 배로 획득을 했네요. 아마 그건 크다고 봐야죠. 크죠. 예. 월 1에서 월 2회가 됐으니까. 2회면 뭐 2회에다가 그 방학 때 더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 6박 7일간 할 이무재 고문 입장에서는 그것을 택한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네. 아이가 당연히 보고 싶겠죠. 네. 가장 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월 이게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혼 재판에도 월 2회 정도가 기본입니까? 월 1회 내지 2회인데요. 강력하게 요청을 할 때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강력하게 했을 때 월 2회로? 예. 보통 월 1회입니까? 근데 뭐 많은 걸 봐야 되는데 통상은 월 1회를 많이 해줍니다. 근데 1회 때, 1회 만남할 때, 1박 2일로 데리고 갑니까? 정확하게 정합니다. 유아 같은 경우는 1박 2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유아는 1박 2일.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장소에서 누가 데려가고 이렇게 다 정해줍니다. 그것까지 다 정해줍니다. 예. 이무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날 오후 6시까지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부터? 예,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날 오후 6시까지. 1박 2일을 다 1박 2일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받은 거예요. 제가 봐서. 돈보다는 아마 이쪽에 좀 더. 그걸 보자면 사실 반드시 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그 부분은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혼 판결할 때 재판관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이 아이들의 복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 1회 면접 교섭보다 월 2회 면접 교섭, 그것도 1박 2일, 또 방학 때는 5박 6일, 6박 7일. 예. 이렇게 하는 게 아이 행복에, 맞습니다. 아이 복지에 더 좋지 않겠냐. 자해복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라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아빠하고도 좀 있는 게 가정법원 판사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 라면도 좀 먹고 떡볶이도 좀 먹고. 예. 그 전에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라면을 한 번도 못 먹었대. 태어나서. 그러거든요. 예. 이혼하고 나서 아빠랑 같이 처먹어왔. 너무 행복했다. 그런 얘기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라면 맛있잖아요. 네, 맛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부진, 이무재 이혼 소송 항소심까지 이야기했고요.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검찰개혁 좌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이어서 교수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3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주제로 교수대 교수 인터뷰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 연구자 일동 명의의 성명이 발표됐는데 이 모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동명대 언론광고학과 김동규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 시국선언이 발표됐는데 현재까지 모두 몇 분이 동참하신 겁니까? 예. 오늘이 9월 26일인데요. 예. 최초 온라인을 통한 서명이 시작된 게 지난주 토요일 9월 21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9월 25일 어제 오후 5시까지 총
그 서명한 응답자가 6,120명이었고요. 예. 이런 그 서명자 명단을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그 예. 결과 4,090명으로 필터링이 되었고요. 예. 오늘 그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에서 이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5일 만에 4,000명이 넘어섰는데 그 필터링 하신 거는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 반대하는 교수 모임에서 사전 인증 절차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가상대학교가 들어가고 뭐 이런 총국이 있었는데 그것을 의식하신 겁니까? 그것을 꼭 뭐 그런 걸 의식했다기보다 당연히 어허. 이런 시국선언이 가진 그 역사적 중요성이나 예. 참여하시는 분의 개인적 결단의 의미, 예. 그리고 사회적 참여 중요성을 비춰오자면 이런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참여자에 대한 확인은 뭐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는 절차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오히려 뭐 지난번 그런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예. 그런 필터링을 진행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학자들이시니까 이 부분에서는 더 신경을 쓰셨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는 뭐 당연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처음에는 부산 지역 대학 교수들이 중심으로 됐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좀 퍼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부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시국선언문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그 80여 분 가까운 교수님들이 공동 발의자로 시국선언 발표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거의 모든 대학, 그리고 미국, 일본, 유럽, 호주, 중국, 심지어 베트남의 해외 대학 교수님까지 포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미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이 시국선언은 출발지인 부산이라는 지역 단위를 넘어서서 예. 대한민국 나아가서 거의 뭐 월드와이드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인데, 그, 얼핏 보기에는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선언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대변인격을, 이 모임의 대변인격을 임시로 맡고 있어가지고, 예. 뭐, 십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예.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이, 이 시국선언이, 예. 조국 개인에 대한 지지선언이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그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 질문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저를 비롯한 이 서명에 참여한 수천 명의 교수님들의 일치된 의견은요. 이 시국선언은 시국선언의 제목이 의미하듯이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예.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이고요. 예. 그 배경으로는 대한민국 검찰은 뭐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그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러한 그 무소불위한 어떤 검찰 권력이 지난 독재 정권이나 군사 독재라든지 권위주의 정권에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로도 동원되었을 정도로 그것은 예. 뭐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한다는 그런 명언을 정명한 것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요약하자면 이번 선언은 조국 개인을 지지하기 위한 선언이 아니고요. 예. 그 배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강력하고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요구를 집약시킨 것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조국 장관은 이와 같은 시대적 명제, 절대적인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하나의 그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국 장관 스스로가 어떤 그런 역할을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 검찰 수사라든지 집중된 압력에도 불구하고 감내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가 뭐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멀리는 뭐 그렇죠. YS-DJ 정부 때부터 쭉 있었는데 보수 네. 정권,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다 시도했었습니다. 다 실패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네, 지금 조국 장관 또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이런 뭐 먼지털이식 수사 이것이 결국은 검찰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그 조국 장관 가족 결국 그 수사는
조 법무장관 개인을 겨냥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압수수색이 70여 회 이상 진행됐지 않습니까? 예. 유례가 없는 그런 행사라고, 권력 행사라고, 검찰권 행사라고 보고요. 예. 그저께는 더구나 11시간 이상의 가택 압수수색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재반 형태가 저는 분명히 검찰의 무리한 어떤 권력 행사라고 보고요. 예.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대로 개혁에 대한 반대 혹은 저항을 암묵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수님은 미디어를 또 연구한 학자신데 언론 보도 행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조국 장관 의혹에 대해서. 거의 2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죠. 예. 저는 개인적인 글이나 이런 데도 그런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과도하다고 보죠. 이것은 일종의 특정 개인을 겨냥한 이 정도의 집중적이고 압도적인 어떤 이런 언론 보도는요. 이런 마녀 사냥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보도는 분명히 보도의 균형성이랄지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방금 마녀 사냥식 보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분석에 의하면은 이게 결국은 자극적으로 좀 보도를 해서 클릭수를 높여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한국 언론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한 이제 선정주의적인 보도 행태인데요. 예. 물론 그러한 의도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수 언론의 어떤 의미에서 아주 통일된 어떤 이런 보도 태도는요. 예. 어떤 의미에서 개혁 촛불 혁명의 어떤 지지로 탄생한 문재인 개혁 정부에 대한 수구 보수 세력의 어떤 이 조직적 저항이 시작된 게 아닌가. 그리고 언론은 어떤 그러한 저항을 반영하는 도구로 지금 작동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 도중에 대한민국 검찰이 전 세계 유례없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결국은 권력 분산, 검찰이 갖고 있는 그 막강한 권력을 조금 내려놔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지금 시국 선언하는 교수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한의 분산뿐만 아니고 예. 지금까지 진행하고 여러 지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과도한 권력의 행사 그리고 무소불위한 어떤 권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자신이 행하는 문제점에 대한 어떤 자정이나 그런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전 김학의 법무차관이 검찰 출신인데요. 예. 그 수사에 대해서 부실 수사 논란도 그렇고요. 예. 울산 지금 임은정 검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듯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난 어떤 불법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고발건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자면요. 분산이라기보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자정에 대한 어떤 자정적 시스템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그것이 안 된다면 이런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걸 통제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시겠네요? 그럼요. 이번에 시국선언 발표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국회 패스트 트랙으로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을 국회와 정부가 빨리 통과시키고 실행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예. 검찰로서는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 본회의 처리는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이 패스트트랙 상정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자면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아주 강력한 반대가 또 한 번 있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요. 예. 이 관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나 강력한 추진력을 믿는 것 외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하루빨리 이 국회 통과를 통해서 공수처 설립과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이런 게 법률적으로 확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는 건 다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왜 하필 조국이어야 하느냐. 오히려 조국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자초되는 거 아니냐. 지금 만약 조국이 무너지게 되면 이런 주장도 합니다. 왜 그 조국 장관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왜 꼭 조국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보다는요. 예. 조국 장관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대적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검찰 개혁을 수행할 더 유능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번 시국선언을 추진한 시국선언에 동의한 수천 명의 그 교수 연구자들은 그런 분이 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조국보다 더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할 현실적인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진 인물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자면 조국 장관은 지금까지 2달에 가까운 만여상에 가까운 여론 재판을 거친 후에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있는 장관 아닙니까? 예. 또 한 가지는 또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과 사법개혁의 어떤 의지를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 플랜을 짠 이른바 검찰개혁의 설계자라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재 상태에서 조국 장관을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인물은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언론사와 어떤 여러 번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역시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국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런 논리가 성립하려면 앞서 이 말한 바와 같이 조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대안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그것을 논의하는 게 합당한 순서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또 검찰 출신 법무장관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또 검찰 개혁은 어려워질 테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 연구자 모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동명대 언론광고학과 김동규 교수였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줄여서 정교모라고 하지요. 지금까지 모두 몇 분이 참여하셨습니까? 네,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분과 달리 정교모의 대변인도 아니고요. 예. 저희 조직이 이렇게 조직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신청을 해서 그냥 서명에 참여한 거에 불과하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어떤 분이 주관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보는 또 공유하기 때문에 보니까 예. 내일 1시에 정확한 그 검증된 숫자를 이제 발표할 것 같은데요. 예. 최소한 4,5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증된 인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국선언 서명 교수 명단을 발표하는 겁니까? 네, 내일 오후에 발표가 될 정확한 숫자를 발표합니다. 예, 정확한 숫자는 내일 알 수 있고. 네. 예, 중간에 이게 사전 인증 절차가 없어가지고 조금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검증 완료하고 발표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십시일반해가지고 전화하거나 해가지고 또 이메일로 해가지고 정확히 그 검증을 해서 정확한 숫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조국 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네, 사실 교수 시절에 많은 이제 불공정한 데 개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교수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가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직업인데, 예. 그게 직업을 이해 안 한다고 보고요. 또 죄책감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불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좀 버티다가 청문회에 임박해서 그를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사과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 예. 그렇게 보고요. 또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공정사회가 가장 중요한 그 목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의 그 정유라 관련 뭐 권력형 입시 비리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거를 청산하는 거는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그런 공정사회와 정면으로 반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장관은 특히 그런 그 정의와 공정 가치를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권력기관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만은 보다 더 근본적이고 어떤 사회 가치관 수립하는 그 자리에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정부의 그 공정 기조에도 맞지 않고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데, 그러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과제고요. 예. 그동안 이렇게 정치에 이제 검찰이 많이 개입을 하면서 많은 이제 그래서 그런 점을 분명히 시정해야 되고, 한국 정치를 한 단계 그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동명대 김동규 교수는 그 대한민국 검찰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 권력을 좀 분산해야 되고 검찰 자체적으로도 자정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고 그 초점을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뭐 기소권이라든지 뭐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분리하는 거 그런 거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개혁의 플랜을 이미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그 실무적인 조정 문제 이런 거는 아이디어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그 법무부가 검찰을 장악할 수 있도록 인사권이라든지 예산 이런 거를 법무부 위주로 편성하고 또 법무부에 또 검사들을 좀 배제시키면서 민간 인사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그 민간 인사가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현 정부가 보인 그 일관된 그 행태를 보면은 특정 그 시민단체 출신들이 일관되게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형평성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좀 이념지향적인 그 법무행정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이제 검찰을 장악하고 그 청와대가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검찰의 정치화라는 목표가 후퇴하는 측면이 있다. 검찰 기능이 사실은 비정치화해야 되는데 검찰 기능을 법무부가 가지고 가버리면 그것도 청와대가 관리하게 되면 검찰 자체는 뭐 비정치화되겠지만 검찰 기능은 이제 정치화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가는 측면은 개혁의 후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잘할 수 있는 분이 그걸 맡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검찰 개혁이란 대전제에서는 이제 동감하시는 거고요. 다만 그 적임자는 조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검찰 수사가 조금 심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조국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도 또 검찰들이 흔들면은 누가 그러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제가 검찰을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검찰의 선택의 여지가 없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 검찰이 수사한 그 결과로 뭐 노무현 대통령 수사부터 해가지고 수사한 분들이 사실은 정치보복청에 인사를 일관되게 받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정치적 뷰를 그 검찰이 수사할 때 또는 기소할 때 그 원칙대로 하고 빨리빨리 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또 이 정권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또 왜 그 연기시켰느냐 천천히 했느냐 축소 수사했느냐 그리고 지금 법무장관 가족이 기소된 상황에서 빨리 결론을 내야 될 의무도 있는데 지금 온 국민이 지금 위기 상황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왜 방관했느냐 또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정치 그다음에 적폐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데 대한 그 프레임을 너무 그동안 강조하다 보니까 검찰 자체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윤석열 총장이 엊그젠가요 얘기했던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말에는 동감하시나 보네요.
네, 뭐 지금 정치권의 압력과 전혀 그 독립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적다 뭐 압수수색을 몇 번 했느냐 이런 거는 그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제가 코멘트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조국 장관이 그 검찰 개혁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는 뭐 특수부 축소 이런 조직 개편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검찰 개혁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 특수부가 그동안에 뭐 정치적인 좀 수사나 이런 것들 많이 한 측면도 있어서요. 예. 그걸 좀 권력 분산 측면에서 좀 축소하고 그 수사권을 좀 경찰 쪽에 이렇게 넘기고 이러면서 권력에 좀 뭐라 그럴까요? 균형을 이룬다고 볼까요? 예. 검찰 기능을 좀 그 대신 이제 검찰은 경찰이 좀 수사를 남용하거나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그 기소권을 좀 강화해주고 예. 또 검사나 아니면 경찰의 어떤 그 부당한 행위나 이런 거를 감찰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검찰 내부나 아니면 법무부에서 좀 예. 키우고 뭐 그런 식으로 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예. 봅니다. 그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일견 찬성하는 의견이신 것 같고 공수처 설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근데 사실 경찰은 경찰일하고 검찰은 검찰일하고 예. 감찰 기능을 자체로 잘 갖추고 그러면 사실은 검찰이 눈치 볼 필요 없고 검찰도 정치권 눈치 볼 필요가 없고 그러면 사실 고위공무원도 얼마든지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예. 근데 뭐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러면 공수처 별도의 기관을 설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수처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비정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단 그 탈정치화를 하기 위한 분명한 그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공수처에 뭐 청와대나 아니면 법무부나 아니면 뭐 집권당이나 이런데 그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될 수 없도록 예. 그런 제도적인 완전한 체제를 갖춘 전제하에 공수처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에서는 이게 공수처가 옥상옥이나 혹은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가 그거고요. 예. 그런 정치 개입의 여지를 분명히 그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도록 공수처를 설치하는 건데 오히려 그게 예. 그동안 검찰이 사실은 10%랄까 10% 미만의 정치 검찰들이 사실은 정치 성향을 보인 거고요. 예. 90%의 내가 검찰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성실한 검사들이 사실은 뭐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굉장히 안전한 나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약 문제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성실히 검사들이 이렇게 일한 기능까지도 뭐 이렇게 외부로 가져가서 오히려 정치적인 그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공수처를 편성한다면 그건 개혁의 후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공수처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였습니다. 3부 수사 마치고요. 4부 YTN 라디오 YTN 플러스의 콜라보 시간입니다. 해보니즘으로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YTN의 두 명품 브랜드 YTN 라디오 YTN 플러스의 콜라보 프로젝트 해보니즘 백문이 불여 일행 기자가 현장으로 달려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후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 YTN 플러스 이연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입니까? 네,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번에는 많이 떨었잖아요. 네. 오늘은 안 떨을 오늘은 청심환 안 먹고 오긴 했는데. 네. 청심환. 예, 알겠습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자, 오늘 어디 갔다 왔습니까? 오늘은 해보니 시리즈를 준비를 했는데, 예.
여성 안심 택배라는 서비스를 제가 직접 이용을 해봤어요. 아, 여성 안심 택배란 제도가 있어요? 네, 서울시에서 2013년 7월부터 운영이 되어 오던 건데, 예. 저도 사실 이번에 취재 때문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 서비스가 말 그대로 여성 안심 택배, 여성이 안심하고 택배를 시킬 수 있는 예, 서비스거든요. 잠깐만요.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는 제가 들어봤고, 네네. 이해가 가요. 그 귀가할 때 전화하면은 그 미리 나와서 이제 집까지 같이 에스코트 해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네. 안심 택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심 택배는 이제 그런 택배 기사 사칭 범죄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집 주소를 밝히지 않고 예. 그 무인 택배함, 안시 택배함이 따로 있는데 지역마다 그 주소로 택배를 시켜가지고 예. 그거를 가서 찾으러 가는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귀찮잖아요, 그러면. 근데 보통 요즘에 많이 늘어나가지고 예. 저도 집 근처 10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예. 귀찮기는 하지만 이제 좀 그런 게 두려우신 분들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안전하니까. 네네. 예. 분실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걱정 안 했잖아요. 무인 택배함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랑 네, 핸드폰 번호 인증을 해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자, 하여튼 그 여성 안심 택배를 체험하고 왔는데 네. 이 체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름 리스트를 갖고 왔어요. 네. 곽두팔, 우국창, 육만춘, 천원창, 한확철 이런 이름들인데 네. 이런 이름 리스트를 왜 갖고 온 겁니까?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세 보이는 이름 모음이라고 해가지고. 세 보이는 이름 네네. 모음이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곽두파를 많이 쓰던데. 곽두팔. 네네네. 예. 세 보이네요. 네, 그게 약간 억양이 센 이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 쓰게 되면, 본인 이름으로 쓰게 되면은 약간 여성 혼자 사는 게 티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남자랑 같이 살거나 아니면 남자가 살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름이 공유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은비 기자가 혼자 살고 있는데 택배를 시켰을 때 이은비 이름으로 오니까 예. 이렇게 하지 말고 곽두팔 앞 이렇게 해놓으면 네.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 못 올 것이다. 혹시라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간 안정장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웃을 일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재밌는 이름이 많네요. 예. 마석대, 예. 표팔제, 하우돈, 이 삼국지 나온 이름인데 이런 것들. 사마철.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만큼 위험합니까? 이 사회가? 네, 그런 안심택배 서비스가 만들어진 목적도 그런 사칭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사실 이런 게 공유된 것도 최근에 이제 뭐 그런 1인 가구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최근에 그런 신림동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게 일어났을 때 더 많이 이런 게 공유가 되긴 했었거든요. 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바로 검색하면 바로 나올 정도로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도 이런 세 보이는 이름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네, 뭐 회사 동료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산다기보다는 그냥 주말 부부인데 이제 주중에 혼자 있으니까 그런 이름을 사용해서 지켜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아까 신림동 원룸 사건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1인 여성 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 통계 좀 알려주시죠. 많다고 들었는데.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주거침입 성범죄가 총 1,310건 중에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99.8%였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지난 7월 1일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에서도 여성 57%가 범죄 발생에 대해 불안하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대표적으로 그 1인 여성 가구 대상 범죄 사건들, 아까 얘기했던 신림동 원룸 사건도 있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또 뭐가 있었습니까? 똑같이 또 관악구 신림동에서 2달 뒤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거기 여성 1인 가구를 노린 주거침입 범죄가 또 발생했어요. 신림동의 한 원룸에 40대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강간을 시도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또 최근에 9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거는 약간 사흘 동안 그 여성분이 집을 비웠는데
그 귀가를 하자마자 예. 그분이 감금하고 폭행을 해가지고 근데 그 층에 같이 사는 주민이 그 피의자였다고 하고요. 예. 현재는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여성 안심 택배가 요즘에 유행이다. 네. 많이 사람들이 쓰고 있다. 이 말씀이군요. 예. 자, 그러면은 택배 서비스를 혹시 이은미 기자도 혼자 삽니까? 네, 저도 지금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요. 택배 서비스 직접 대면하는 게 불안해요? 기사님이 불안하다기보다는 예. 그런 택배 서비스가 택배를 시켜서 그걸 이용해서 다른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는 걱정이 되기는 하고요. 또 다른 범죄자들이 그 택배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택배나 그 우편물을 그쵸, 보고 그쵸. 와 혼자 사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죠. 그런 우편물을 통한 범죄도 있기 때문에 사실 택배 기사님이 무섭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예. 그분을 사칭하거나 아니면 택배 물품으로 이제 범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무서운 거고 낯선 사람이 무서운 거지 사실 택배 기사님이 걱정이 된다 이런 건 그렇죠.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청취자들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우리 많은 택배 기사님들은 다들 성실하고 착한 분이신들이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여성 안심 택배 이거 그럼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지. 안심 택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서울 스마트 앱에 들어가면은 집 근처에 있는 여성 안심 택배함 주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거기서 가장 가까운 수령 주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 자신의 집 주소 대신에 그 주소를 넣어서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몇 개 한 9개 정도 온라인 쇼핑몰에는 그냥 거기서 곧장 여성 안심택배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정해서 주소 선택도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용품을 주문을 했는데 예. 바로 당일 배송되는 걸로 주문했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배송 완료? 네네. 예. 그러니까 배송이 완료됐다라고 오면서 그 택배함 그 어느 지역 이름이랑 저 비밀번호 찾을 때 쓸 비밀번호랑 택배기사님 연락처랑 48시간 이내에 찾아가라는 문구랑 같이 남겨져 있어 바로 다음날 찾으러 갔었거든요. 그 여기 지금 서울에 총 232개소가 있다니까. 네. 서울 전역에는 뭐 가까운 곳에 아마 다 위치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 택배 기사님들도 편하겠네요. 이렇게 각 집집마다 가가호 배달 안 해도 이쪽으로 한 한꺼번에 번에 다 거기다 하시면은 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택배함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만약에 전부 다 이용하게 되면은 약간 다 찰 수가 있어서 그럴 때는 조금 유독 많이 이용되는 택배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무인 택배함을. 근데 저도 사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여기에 이런 게 있었는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방송국 근처에 산다고 했잖아요. 완전 근처는 아니고. 그래요? 다리를 건너서. 다리 건너야 돼요? 네네네. 멀구만. 그 정도는 아닌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예. 네. 어디쯤 있던가요? 저희 역 근처에 있던가요? 아니요. 저희 집에서는 공영주차장 입구에 있더라고요. 공영주차장. 네네네. 근데 보통은 주민센터에 많이 있다고 하고요. 주민센터. 네네. 아니면 교회나 그런 문화센터 이런 그곳에 있고 보통은 다 주민센터 주소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2013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네. 지금 2019년 5월까지 2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서울에만 되죠 이거? 아니요. 서울에만 되고 있진 않고요. 그래요? 서울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 이 서비스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예. 그 전국으로 퍼져서 지금은 대구시랑 제주도청, 부산시, 광주시, 수원시, 성남 등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쌀 같은 거 배달해도 해줍니까? 근데 쌀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택배함에?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약간 많이 변하는 냄새가 나는 음식물 김치는 안 되는 걸로. 안 됩니까? 네, 음식물은 아예 보관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음식물은 보관이 안 되고. 네네네. 예. 사용료는 얼마예요? 돈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보관함 사용료는 없고요. 예. 그 48시간 동안만 보관이 가능한데 공짜입니까? 연체료가 네, 공짜입니다. 근데 48시간 안에 못 찾아가면 돈을 내야 된다. 네, 연체 금액인데 거기 이제 택배를 시키면은
도착한 시간이 찍혀요. 예. 문자에. 예. 근데 그 기준으로 해서 48시간 동안 예. 찾아가지 않을 시에는 하루에 1,000원의 연체료가 생겨요. 1,000원 하루에 1,000원. 네네. 아,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여성 안심 택배인데 이 남성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지요? 네. 여성 안심 택배 이름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름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든 그냥 그 구에 사는 분들은 다 이용하실 수 그래요. 있는 예, 걸로. 예. 그렇게 해야죠. 네네네. 왜냐면 저도 불안하거든요. 네. 예. 자, 이 체험 기사를 그래서 쓰고 네. 댓글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참 좋았죠. 아까 좋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댓글 반응 어땠습니까? 댓글 반응은 제일 조금 죄송했던 거는 세 보이는 이름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 제 이름인데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근데 사실 그걸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름이 있을 거라고 몰라서. 전국에 곽두팔 씨 기분 안 좋을 수 그쵸. 있죠. 그분들에게는 예.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예. 그리고 왜 여성 안심이 들어가냐. 다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냥 안전 택배 보관함 이 정도로 그렇겠네요. 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여성 택배. 앞에다 여성을 붙였냐. 네네. 그런 댓글도 많았고요. 아, 왜냐면 앞에 여성이 붙으니까 에이 나는 안 되겠네. 남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그쵸, 있잖아요. 그래요. 그냥 안심 택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피해자가 예방하는 서비스잖아요. 사실은 이게. 예.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범죄자의 형량과 법을 강화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고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미리미리 좀 알아서 해달라 국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이런 얘기입니까? 보통은 다 피해자 예방 서비스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심지어 그 부산경찰청 같은 경우는 귀가할 때 통화하는 거를 약간 별로 하지 말라는 그런 유인물도 있는 걸 왜요? 봐서 그러면 이제 정보가 새니까 내가 지금 집에 혼자 귀가하고 있고 이런 그래서 좀 자제하라 통화를 이런. 근데 사실 이거는 예방을 한다는 거 예방을 왜 피해자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갔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범죄자의 형량과 법을 강화하는 편도 좋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제도 말고도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여성 안심 기가 스카우트 네. 이런 제도도 있고요. 또 여성 안심 지킴이 집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여성 안심 지킴이 집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편의점으로 이제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네네네. 예. 주위에 편의점 많으니까요. 예.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현관문 보조키, CCTV 등을 지원 보조해 준 지자체도 있다고 하니까 각 지자체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해보니 좀 여기까지 하죠. YTN 플러스 이은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331님, 5742님, 택배기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느낌입니다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청취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바로 잡아드렸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시는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